네, 핵심층이 흔들흔들. 자, 이제 지방선거가 정확히 오늘 21일이니까 11일 남았네요. 그죠? 지방선거를 11일 앞두고 이 정당 지지율이 좀 하나 나왔는데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서 오늘 마침 또 배 소장님도 계시니까요.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이제 41에서 5월 첫째 주는 41에서 출발을 해서 계속 빠지다가 최근 조사 보면 저 20%대 29%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0에서 5월 첫째 주 출발을 해서 둘째 주에 45까지 뛰었다가 2%포인트 빠진 43. 최근 조사의 이 두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는 14%포인트 차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의미심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의미심장 그 이상이죠. 아하. 의미심장심장이죠.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은 후보들이 기초 체력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마치 비타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좋으면은 후보자가 더 열심히 뛰지 않아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이 낮다. 이건 정말 맥 빠지는 거죠. 기운 빠지는 건데 네. 그렇게 되는 이유. 지금 29%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정당 지지율을 조사했을 때 가장 역대 최저치일 거예요. 역대 최저치입니까? 예, 29%. 아니 20% 되니까요. 근데 거의 지금 국민의힘은 43%. 네.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14. 두 자릿수 차이가 나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인이 뭐냐? 세 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는 대선 패배. 근데 두 번째는 중도층이 이탈하는 이유가 됐던 것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일종의 너무 조급한 통과. 이것도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뭐냐? 최근에 심지어는 지지층까지도 여성이죠. 또 지지층이라고도 볼 수 있는 MZ 세대죠. 이들이 이탈한 건 뭐냐? 성비추문이죠. 네, 이게 쭉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네네. 이런 부분은 참 난감하고 설명하기도 어렵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민주당 지지율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요. 30대 여성과 40대 남성층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30대 여성 지지율 변화는 1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30대 여성과 40대 남성,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기도 했었는데요. 최준봉 교수님,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실망한 거죠. 그러니까 네. 핵심 지지층이 저렇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빠진 게 국민의힘으로 갔다면 그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되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그대로인데 민주당만 빠진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전체 지지율을 보면. 그럼 결국 지지층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중도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그런 지금 이 그래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은 사실은 조금 올랐지만 크게 변동은 없는데 민주당만 쭉 빠졌어요. 그 말은 결국 중도에 있거나 민주당이 실망했던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 소장의 말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비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실망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민주당이 끌려다니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끌려다니고 있다. 예, 그런 부분도 저는 지지층의 이탈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예. 한도수 총리 인준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아까 앞서 나눴지만 아까 처음부터 처리했으면 문제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부결됐더라도. 강대강 대치로 가면서 사실은 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일방적인 어떤 독주 문제 이런 분도 부각이 됐을 거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뒤에서 뒷북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하, 네. 거기에 대해 지지층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네. 아니 저렇게 지지를 해줬고 대선에서도 그만큼 지지를 해서 아주 근소한 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걸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지도력도 부재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지지층 입장에서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아이고. 제대로 대응도 네. 못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실망감들을 갖고 있는 지지층이 빠져나와서 자기는 이제 중도층이나 아니면 지지정당이 없다 이런 의사표현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17명 광역단체장을 뽑는 선거 이외에 7곳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재보궐선거가 열리죠. 그 7곳 가운데 가장 관심 지역 인천 계양을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네요. 인천 계양을에는 이재명 고문이 출마하면서 이제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고 국민의힘의 상대 후보는 윤형선 후보입니다. 아마 저 지역에서 병원을 한 수십 년간 운영한 의사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두 후보 간의 격차는 50.8, 40.9니까 한 자릿수대 차이가 나오고 있어요. 두 자릿수대 이상으로 벌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이거 선전하고 있는 겁니까?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게 이제 인천 계양을의 첫 번째 이제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여서 사람들이
한 자릿수 안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그렇죠. 안 나네. 왜냐하면 뭐 이런.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와 김병관 후보는 거의 30%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비하면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발표된 오늘 언론에 나온 또 다른 그것을 거기서 또 다른 결과가 또 네.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보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 찾아간 것이 많은 민주당 내에서도조차 좀 심하다. 이렇게 굳이 조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갔는데 꽃길인 줄 알고 갔더니 제가 볼 때 꽃길이 지금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의외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대선에서 참패하고도 패장으로서의 자숙과 숙고의 시간 대신에 3달도 안 돼서 그것도 성남이나 분당이나 무슨 경기도가 아닌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천이라는 곳에 가서 저런 아주 안정적인 자리를 택해 갔던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인천 계양을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도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재명 후보의 선택이 물론 이제 8월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돼서 배지가 되어야만 뭐 전당대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후보로서 나가야만 뭐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를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 저는 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본다면 개항을 마저도 우리 이재명 후보가 만만치 않은 녹록치 않은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개항을 뿐만 아니라 개항을이 저렇게 발목이 잡히고 덫에 빠져버리면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지금 인천시장 뛰어다니면서 박남춘 후보 당선시켜야 되는데 힘들죠. 그다음에 또 경기지사 네. 지금 박빙인데 김동연 후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개항에 발목이 잡히고 개항에 덫에 빠지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선거 전체 승리에도 큰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 소장 네. 말씀. 네. 네, 거의 뭐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발목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감 뿜뿜해야 되거든요. 선거는 뭐냐면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전이다. 2차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지율도 50%대 이상 보이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그만큼 주목 효과가 있거든요. 구심점 역할을 해요. 근데 이재명 선대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만한 존재감 뿜뿜이 안 되고 지금 개항을 조사 결과를 보면 안 뿜뿜이거든요. 이러면 상당히 전체적인 선거 판세를 견인하는 데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김건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이 위축되는 거죠. 인천도 가야 되고 경기도도 가야 되고 충청도 가야 되고 강원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는 여론조사와 또 실제 선거 결과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선거 여론조사 물론 선거 우리 최종 결과 투표 결과 예측 잘하는 것은 우리 채널 A입니다. 개표 방송은 채널 A인데 예측 우리 너무 잘해요. 부끄럽게 왜 그러십니까? 지난 대선도 백발백중 적중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는 투표율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100% 투표한다고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또 대선 때랑 달라요. 대선 때는 한 77.1%가 이번 대선이었고 대체로 80% 가까워지는 것이 최근 대선의 네. 추세인데 지방선거는 한 60%거든요. 그러면 전체 국민의 한 60% 10명 중에 6명만 투표한다면 누가 더 많이 투표하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선대위원장은 또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여론조사식은 그렇지만 우리가 더 많이 이기고 더 좁혀나가고 할 거예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뭐 개항을은 지금 짚어드린 대로 여론의 흐름이 저러하고 또 이제 재보궐 선거 지역 가운데 관심 지역 분당갑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출마한 분당갑은 안철수 60.8 그리고 김병관 민주당 의원인지 민주당의 후보인데 32.1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꽤 한 30%포인트 가깝게 벌어져 있는 분당갑의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11일 동안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런 가운데 6일 지방선거 유세 첫날 여야 모두 인천의 화력을 집중할 정도로 인천이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천 개항 의뢰 두 후보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개양 구민의 자존심과 먹튀한 자리에 도망온 자의 선거입니다. 제가 어제 유권자를 만났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선거하기 전에 우리 개양에 와서 똥 오줌 한 번이라도 싸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범죄 피의자가 금배지 방패 삼아서 숨겠다고
이 방탄조끼 입겠다고 우리 계양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유분수가 아닙니다. 저는 25년간 계양을 지켜왔고 개인의 이해 타산, 소득 계산을 넘어서서 도움되는 일은 온몸을 던져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양을 후보로 직접 참전해서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께서 13척밖에 남지 않는 배로 24전 24승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냈기 때문입니다.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에 대해서 찬성한다면서 방탄 논란에 선을 걷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의원들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너무 과하다. 네. 특권 내려놓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렇죠. 저는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생각이 아니 제가 뭔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특권을 활용해야 됩니까? 100% 찬성하고요. 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라니까요. 저희 100% 찬성할 테니까. 찬성한다. 네,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면서 끊이지 않고 있는 논란이 이 방탄 출마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뭔가 이 수사나 이런 것들을 좀 맞게 하려고 배지를 달려는 거 아니냐, 이른바 방탄 출마 논란. 글쎄요, 최 교수님, 뭐 이 논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서로 의견이 너무 엇갈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지금 우리가 싱크 들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찬성한다.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의원이 지금 발의를 했거든요.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제 아하. 합의해서. 왜냐하면 국민의힘 하겠다고 했고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저는 뭐 통과시키면 된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체포 특권 저거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통과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게 있었던 이유는 독재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무슨 발언을 하거나 정부에 비판하면 끌고 가고 이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민주주의가 성숙했으니 그런 부분이 없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은 나라라거나 독재 나라에서는 그게 좀 불체포 특권이 있을 필요가 있지만 지금의 상황이라면 저는 뭐 필요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도 찬성했고 그럼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의 좀 그 뜻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낸 저 체포안에 불체포 특권 폐지하는 네. 법안에서 찬성하고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전 대선 후보였던 만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재명 후보 인천 지역 유세 현장에 다양한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몇 장면 모아봤습니다. 여기 한번. 올리시면 안 돼요. 내가 하면 안 되지. 범죄행위입니다. 저 앞으로 가셔야 찍을 수 있어요. 네, 사진 좀 하세요. 범죄행위라고 다 책임지니까 사진 하세요. 근데 일어나는 좋아하는 나 누구야? 아니야, 괜찮아요. 맞았어요. 네, 신발 신고 식당에 들어가는 거는 뭐 그야말로 해프닝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이건 하지만 어떤 장면입니까? 네, 이것은 철제 그릇을 던지는 건데요. 아이고. 이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유세 어허.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 소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저는 네. 이제 유권자들이 네. 선거 때 다양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뭡니까? 유권자, 후보자 모두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그렇죠. 좋아하는 후보도 있고 싫어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감정을 본인 스스로 투표소에 가서 표로서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만약에 철제 그릇을 던진다, 아니면 정말 듣기에 너무 거북하고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욕설을 한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도는 지키는 것이고 정치적인 의사표시는 투표소에 가서 표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올바르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저 낯선 곳 인천 계양을에 가서 네. 수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이런저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생기는 것 있어요. 같은데요. 네. 저는 뭐 이 두 가지 다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배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의사 표시를 하는데 저렇게 폭력이 수반되면 안 되죠. 근데 뭐 그러면요. 그래서 네. 2층에서 저걸 던진 분은 입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고 하죠. 입건이 돼가지고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할 것 같고요. 네. 예. 아마 2층 술집에서 이제 시끄러워서 했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후보자에게 실제로 그 행위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네. 번째로는 아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지나가면서 이재명을 비난하는 차량이 있으니까 쫓아가서 막 또 욕하지 마세요 범죄행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선거를 해봐서 아는데 지나가면서 욕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던지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네. 네. 그 욕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별의별 쌍욕을 다 해요. 그러나 그건 후보자로서 그건 귀담아 들을 수도 있지만 또 그걸 또 묵묵히 참아내는 것도 저는 후보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그걸 쫓아가면서 막 그 창문을 두드리면서 이러지 말라고 욕하지 말라고 경고를 던지는데요. 욕하면 또 생각나는 분이 또 누굽니까? 또 대한민국 욕하면 또 이재명 후보 떠올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저는 그래서 아니, 그건 이재명 이제 후보의 경우에 따라 그 다르겠죠. 참을성이 네. 조금 좀 너무 없지 않느냐. 저 같아도 저렇게 쫓아가면서 이렇게 혼내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이런 가운데 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2030 여성을 이른바 개혁의 딸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개딸 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2030 그 지지층 개혁의 딸들이 박지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의 그 사퇴를 요구하고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 또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정말 개딸 분들인지는 사실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50대 분들의 그런 비판은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 중에 2030 여성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대전에서 2030 여성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편지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글쎄요. 이제 그 개혁의 딸들이 내부 총질을 멈춰라 하면서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을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 교수님 이 당내에서 지금 무슨 일이 왜 저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네. 이제 그 소위 개혁의 딸들이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층이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고. 그런데 이제 그 박지원 위원장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성비위 사건이 있었을 때 사과하고 이건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네. 문제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서 다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과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개인 의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지하는 분들 입장이 이런 것 같아요. 사과하고 충분히 우리도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의원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이게 이제 보수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비판의 빌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성비위 문제를 보고하거나 아니면 그걸 정당화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정말 잘못됐고 그건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예외 없이 그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 다 처벌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비대위원장이 계속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언론에 계속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일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선거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KT 취업 청탁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청년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될 것이며 아주 공정하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던 이번 윤석열 정부의 크나큰 배반이자 잘못된 일이 되겠고 어떤 식으로든 저는 부정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부정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서슬퍼런 민주당 정권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부정청탁을 했다면 그분이 합격을 했겠죠. 그렇지만 떨어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KT 취업 청탁 의혹, 김은혜 후보와 민주당의 고소 고발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네. 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예.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변수가 될 수 있죠. 그게 뭐 결정적인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경우의 변수보다도 지금은 그냥 지지층들 또 더 큰 이슈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위원장의 대리전 이게 또 그거 더 큰 양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공정이라는 이슈입니다. 채용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MZ세대 2030 취업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KT라는 직장이 또 보통 직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또 직장이죠. 채널A 인근에 위치한 또 KT 건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다 이런 말들이 마음이 또 여성들에게 공정이 더 강조되는 또 중도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수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하지만 이 변수보다 더 큰 변수가 이야기하시겠지만 강용석, 세모 네모 아닌 가로세로 변수죠. 네. 하여튼 뭐 이 의혹은 김은혜 후보가 KT 전무로 있을 때 지인을 이제 뭐 취업을 시켜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것이고 김은혜 후보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 의혹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을 잠깐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경기지사 후보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김동연 민주당 후보 38.5,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46. 좀 전에 배 소장이 언급하신 강용석 무소속 후보 6.4인데 지금 이 지지율대로라면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강용석 후보도 6.4면은 뭐 꽤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계속 뭐 단일화 얘기는 끊임없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배 소장 보시기에는 단일화 끝내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그 단일화가 됐든 정치 단판이 됐든 저는 지난 대선 때처럼 일종의 물밑 협상 단판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게 단일화로 가져가기에는 김은혜 후보도 부담스럽고 강용석 후보도 그럼 내가 단일화 돼? 단일화는 나야 이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흥미로운 것은 그래프를 수치도 보여드리는데 그래프를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나올 이 겁니다. 그래프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지금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 김은혜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단일화 없어도 그냥 이대로 가면 이게 그 이야기가 나왔던 선거가 어떤 선거였죠? 지난 대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그대로 바꿔놓고 보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가 단판을 통해서 단일화로 가져갔거든요. 그 이야기는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저런 조사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완주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물밑에서 강용석 후보의 이 단판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김 교수. 저는 이제 강용석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중도에서 정치적인 자기 입지를 가지고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선 막판까지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해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공동정부 수립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나 강용수 후보는 지금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그냥 강경 보수 유튜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정치하다가 저렇게 강경 보수 유튜버로 가게 된 그 배경이나 그 우여곡절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경기지사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를 논의하는 순간 저는 오히려 강용수 후보로부터 얻는 플러스 효과보다 저는 김은혜 후보가 중도층으로부터 이탈 효과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김은혜 후보는 후보 당사자니까 단일화는 없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죠. 저는 그래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단일화 논의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다만 강용석 후보가 이제라도 반성하고 개과천선해서 제도권 정치로 들어오고 싶으면 군말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자진 사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기지사 이 선거에서 이 강용석 후보의 변수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끝까지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역시 잘 좀 지켜보도록 하죠.